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 자주 못 가시죠? 해외여행은 항상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시절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소설가 6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시아를 기록한 6편의 테마소설 이야기들입니다. 각각 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을 소설 속에 담았습니다. 가까운 만큼 잘 알지만 또 잘 모르기도 하는 장소들을 모티브로 하여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요틴의 노래.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자 족쇄를 찬 사내들이 보인다. 침상 바닥에 고정된 족쇄는 10명의 사내들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게 한 줄로 설치되어 있다. 사내들은 한쪽 발은 쇠에 결박되어 있고 다른 발은 무릎을 접은 채로 앉아 있다. 밀랍으로 주조된 눈동자가 우연인 듯 정은을 향해 있다. 건드리면 비명을 지를 것 같은 상처투성이 육체는 정교한 인물 모형이다. 관람객은 사내들이 결박된 다리를 보고 휠체어에 얹혀진 정은의 다리를 본다. 관람객의 시선에 묶인 정은은 때 아닌 한기를 느낀다. 곁눈질은 괴물의 입이라고 불렸다는 호화로 수용소의 둥근 아치를 통과할 때부터 야물게 따라붙었다. 잡혀 들어가면 고문 끝에 죽어야 나올 수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다고 여행을 인솔하는 가이드가 하는 말을 정은은 주워듣는다. 기요틴. 파리 광장에나 어울릴 법한 물건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 수용소에 있다. 족쇄를 차고 있던 사내들이 줄을 맞춰 머리를 집어넣는다. 당겼던 칼날을 놓는 순간 목이 잘린다. 잘린 머리가 도르르 굴러 정은의 발치에 걸린다. 잘린 머리가 눈을 뜬 채 정은을 바라본다. 다음은 너야. 잘린 머리가 소리 없이 입술로 말한다. 정은은 줄 끝에 서 있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싶어 바퀴를 굴린다. 사슬로 만든 테두리에 걸려 바퀴가 멈춘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에 정은을 둘러싸고 있던 정막이 깨진다. 정은은 벌떡 일어서고 싶어 양발에 힘을 주지만 감각이 없다. 옥상 난간 근처에 휠체어가 넘어져 있었고 그 옆에 억지로 뜯어낸 인공 와우가 떨어져 있었다고. 딸은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딸이 옥상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학생들과 선생은 딸이 자신들이 옆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딸이 죽고 난 후 정은은 딸의 일기장을 보고 나서 알게 되었다. 정은과 딸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할 때 딸의 사진이 찍혔던 것을, 딸이 SNS에서 악성 댓글에 시작했다는 것을, 딸이 휠체어 경사로를 따라 등교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유령처럼 투명해지게 배제했다. 얼굴을 가린 사이버 세상에서는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정은에게 만족감을 줬던 딸을 지키는 엄마 타이틀이 딸에게는 공개적 형벌의 의미였다. 정은이 옳다고 믿었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이버 세상에서 딸은 매일 처형당했다. 프랑스인들이 수용소에 기요틴을 들여온 것은 독립운동가를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시간이 지난 후 동족인 남베트남인들이 더 지독하게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베트남에 기요틴을 여러 개 들였다.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지만 그들은 처형되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은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던 것이 딸에게는 공개적인 처형의 의미였던 것처럼 바다 건너 딸이 죽은 나라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정은의 눈물을 닦아낸다.
전쟁의 상처가 지나간 이 나라 바닷물이 유독 푸르다. 넘어진 휠체어에 도착한 정은은 머리를 기대어 속삭인다. 너는 갔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낼게. 미안해. 라는 단어가 정은이 귓가에 맴돈다. 정은은 비명을 질러본다. 목소리가 나온다. 정은의 비명에 어부가 양동이를 던지고 뛴다. 정은은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고 소리의 정체가 뭔지 깨닫는다. 인공와우를 뜯어낸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들었을 마지막 소리. 딸이 밤새 정은에게 들려주던 그 소리는 야유와 편견을 벗어버린 딸이 원래 들을 수 있던 노래다. 박지음 작가 노트. 이 소설을 쓰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가 다 표현되는지 의문이 든다. 자식을 잃고 매일 죽고 싶었던 여자가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죽은 딸을 이해하는 과정이 잘 표현되었길 바란다. 이 이야기에는 내가 오랫동안 풀어놓고 싶던 주제가 들어있다. 나는 내 글로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소수자의 소리를 대신하려고 했다. 이것은 내가 소설을 쓰는 의미이다. 2. 우리들의 두 번째 롬복.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신혼여행지였던 롬복으로 다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당분간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배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다로 떨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떨어질 줄 알았다면 둘 다 위험하게 아내의 손을 잡진 않았을 겁니다. 떨어지고 나선 아내의 손을 잡고 버텼죠. 너무 고통스러워 손을 놓고 싶었어요. 죽는 게 낫다 싶었어요. 그러나 내가 손을 놓으면 외판 위에 엎드려 내 손을 잡고 있던 아내가 떨어질 테니 손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텼어요. 나중에는 누가 먼저 손을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신문에 실린 현호의 인터뷰 글이다. 현호의 몸은 반쯤 바닷물에 잠겨 있었다. 현호의 배까지 물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배의 선미 외판에 허리를 굽힌 채 바다에 빠진 현호의 두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그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입고 있는 해상용 멜빵 비옷에 물이 차서 그의 몸무게는 평소보다 배나 더 무거웠다. 그의 멜빵 바지는 부풀어 올라 큰 풍선 인형처럼 보였다. 1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낚싯배에는 선원 한 명과 현호와 나 셋뿐이었다. 헬프미! 헬프미! 파도가 내 뒷말을 잡아먹었다. 조타실 쪽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조타실 문이 닫혀 있어 선원에게 내 목소리가 닿지 못한 것 같았다. 바닷물에 잠겨있는 현호의 움직임에 따라 내 몸이 배 위에서 이리저리 휘청거렸다. 나는 배의 뒤쪽 외판에 온몸을 바짝 더 밀착시키며 소리쳤다. 사람이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파도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선원을 부르지 않았다. 소리를 치다 현우의 손을 놓쳐버리면 나까지 바다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서정 작가 노트. 우리들의 두 번째 롬복을 쓰는 동안 어린 시절 강물에 휩쓸려 갔던 기억이 자주 떠올랐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잔잔해 보이던 롬복 바다의 수면이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달려드는 장면을 그릴 때는 더욱 그 사건이 생각났다. 거센 물살이 음흉한 이빨을 드러내며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로 끌고 가려는 듯 달려들던 순간이 되살아났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죽음에 닿아 있는 소설 속 현호와 미연의 공포심이 온몸으로 전해져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아시아에 대한 소설가 6명의 테마 소설입니다. 6편의 소설 중에 인상 깊게 읽었던
두 편의 소설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6편 소설 모두 아시아의 각 나라를 배경으로 재미있게 쓰여진 책입니다. 아시아의 테마 소설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